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일부 서쪽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8도, 습도는 29%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입니다. 화물연대 지금 사흘째 총파업 이어가고 있죠. 시멘트, 철강 등등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잠시 후에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전화로 연결해서 정부의 입장과 앞으로의 그 대처 방안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이어서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해보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로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2부 출발합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는 뉴스 따라잡기.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 듣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물류 현장에 임시 사무실을 설치하고 현장 대응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디 계세요? 네, 부산 신항의 현장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부산 신항 거기에 컨테이너들 많이 있는 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근처에도 네. 산업단지들도 많이 있고요. 그 네. 컨테이너들이 지금 전혀 안 움직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전혀 안 움직이는 건 아니고 화물연대에 소속되지 않은 이제 그 화물 기사들도 있기 때문에 네. 한 30% 정도 수준의 이 물동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가 중단한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이번 파업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뭡니까? 이 화물연대가 특히 이제 그 안전 운임제라고 해가지고 이 운임의 어떤 그 하한선을 정하는 그런 법을 3년 동안 해왔는데요. 이거를 좀 영구 시행을 해달라. 그렇죠. 그리고 다른 품목들에도 다 확대를 해달라 이건데요. 이 안전 운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보니까 안전은 오히려 후퇴를 했어요. 그리고 운임만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영구 시행은 말이 안 되고 효과에 대한 좀 더 이해관계자들의 토론을 통해서 3년 연장 기간 동안에 좀 제도를 좀 보완하자 이런 것은 저희가 수용을 했고요. 이게 기존에 지금 컨테이너랑 시멘트 두 종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그 효과라든지 운임에 대한 제대로운 기준이 안 만들어져 있는데 이보다 훨씬 운임이나 이 급여가 높은 다른 종목에 한꺼번에 다 넓히자라는 것은 안전을 빌미로 또 화물연대라는 집단의 위력을 앞세워가지고 전체적인 운임을 올리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 그것은 수용할 수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 안전운임제 실시하면서 안전은 오히려 후퇴했다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그게 보니까 뭐 오히려 화물차로 인한 사고나 사망자 숫자 이거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 사고나 사망자가 많이 늘었던가요? 어느 정도 늘었냐면요. 그 전체 자동차의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에 한 13% 줄고 있는데 이
이 화물차, 특히 예. 이제 그 컨테이너나 시멘트 같은 예. 견인형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예. 사망자 수는 한 40%가 늘었고요. 사고 건수도 한 10% 가까이 늘었어요. 물론 이게 뭐 이 운임 때문은 아니겠지만 글쎄요. 운임을 올렸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상당한 문제 제기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운임이 너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적정 운임을 주는 거는 예. 그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예. 안전이라는 이유로 이게 운임이 안 오르면 안전이 문제인 것처럼 모든 걸 운임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예. 이건 잘못된 논의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운임이 너무 낮으니까 화물차 기사들이 쉬지도 못하고 무리하게 운행을 하다 보니 사고가 나오고 이거 좀 막아보자라는 취지로 도입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에서는 컨테이너 화물이나 예.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렇고 예. 화주나 이런 입장들도 그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서 운임을 떨어뜨리자라는 게 아니고 예. 열악한 시멘트나 컨테이너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3년 연장을 해서 예. 이 부분에 대한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방법을 그건 열린 마음으로 하자는 거고요. 예. 대신 다른 업종들은 좀 더 이보다 훨씬 운임도 높고 급여도 높거든요. 예. 그 부분까지 한꺼번에 가는 것은 이거는 집단의 힘을 내세운 네. 일방적인 이건 운임 인상 압박이고 예. 그 운임은 국회의원이나 이 화물연대가 내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알겠습니다. 예. 네네, 국민이 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좀 아까 여쭤본 핵심은 네. 그렇게 운임을 좀 적정 수준으로 올려주어서 화물차 기사들이 적절한 휴식도 좀 취하도록 하자 이런 그 취지였는데 그런데도 사고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얘기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한 이후에도 화물차 기사들이 그렇게 쉬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런 실태 조사는 혹시 해보셨어요? 휴식 시간이나 예. 근로 시간은 줄고 휴게 시간은 늘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 효과는 있는데. 근데 왜 사고가 늘어나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고가 늘어나는 것은 단순히 운임이나 지금 이 과로 이것만이 아닌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저희가 예. 과로나 과적은 당연히 줄여야 되겠지만 네. 모든 게 이게 임금이 낮아서인 것처럼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일부의 원인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전체로 과장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파업에 들어가면서 화물연대는 정부가 지난 6월 달 합의할 때 약속을 지금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6월 달에 합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때는 이 안전운임제를 지속 운영할지 그리고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지 예.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국회에서 계속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운임을 이게 과연 업종별로 실태가 어떤지 그리고 그 운임의 계산 기준이 과연 근거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TF팀을 만들어서 근거를 가지고 또 이해관계자들이 돈 내는 사람과 돈 받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결국 국민들의 물가 부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국회에서의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서 입법으로 마감을 하자 그랬는데 태스크포스의 구성 자체에 화물연대가 그 필요 없다. 화주들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뭘 하냐 이렇게 하면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이 안 된 거죠. 네. 지금 계속된 보도를 보면 다음 주 화요일 29일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맞습니까? 그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려면 국무회의의 의결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요. 또 구체적인 누가 업무를 거부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 확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국무회의는 빠르면 그때 될 수도 있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이게 워낙 이게 만약에 발동이 되면 화물차주들의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희는 법적인 요건을 엄격하게 철저히 따져서 모든 걸 지킬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날짜를 정해놓고 언제 한다 이건 없지만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는 국무회의나 이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희는 당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하면 오히려 사태가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사태 악화는 화물연대가 지금 비조합원들까지 전부 지금 분위기를 잡아가지고 전부를 중단시켜 놓고 있는데 악화되면 뭐가 더 악화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국민들을 볼모로 그런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네. 그런 집단의 힘을 내세우는 그런 그 위협에는 이제는 고리를 끊어야 된다. 어떤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그 말없는 다수의 국민의 뜻이라고 봅니다. 네. 화물연대 측하고의 이 대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아예 중단됐습니까? 계속 하고 있고요. 화물연대는 자 공문을 보내달라 그래서 좋다. 그러면 공문으로 만나자 그랬더니 저 월요일 날 뭐 세종 청사에서 만나기로 그렇게 잡혀져 있는데 만난다고 해서 화물연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토부가 뭐 새롭게 얘기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3년 연장 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마무리를 하자. 지금 밖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3년 연장이 됐던 그걸 이제 화물연대랑 논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4년 연장으로 바꾼다 아니면 2년만 한다든지 국회 태스크포스 팀은 어떻게 꾸린다든지 이런 합의가 좀 나올 가능성들이 열려 있습니까? 어때요? 화물연대는요. 3년 연장해서 국회에서 검토를 하자라는 안은 우리가 이미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면 조건 없이 업무 복귀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또 새로운 조건 품목 확대를 하자 이런 얘기는 국회에서 태스크포스도 전혀 참여를 안 했으면서 업무 개시 명령을 앞두고 새로운 조건을 한다는 것은 이건 시간을 끌고 이 화물 물류의 중단 사태를 더 끌고 가보자라는 것밖에 안 되죠. 거기에는 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월요일 날 만나신다고 하니까 거기서 극적인 타결이 좀 이루어지길 바라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즉각 업무 복귀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 저희 방송 시간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박연수 정책기획실장 또 역시 전화로 연결해서 화물연대 쪽의 입장도 내일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네,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하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 매주 도와주시는 민주당의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천하람 변호사가 항상 도와주셨는데 오늘 사정이 있어서 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네, 자 공통 질문으로 출발합니다. 현근택 변호사가 먼저 시작해 주세요.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 먼저 뜬 인물 누굽니까? 저는 뭐 장경태 의원 꼽겠습니다. 아무래도 장경태 의원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있지만 뭐 제기할 만한 문제를 제기했고 그리고 사실은 또 논란이 더 커지고 있죠. 그 빈곤 포르노 그렇죠. 그것도 얘기죠. 있고 이제 조명 썼다. 이거는 이제 고발했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저는 약간 의아했던 게 사실 당사자는 김건희 여사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고발하거나 이거는 뭐 고소라 그러죠. 당사자가 하는 거 그럴 수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고발하는 경우도 좀 의아했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논란을 조금 더 키우는 것 같습니다. 뭐 캄보디아에 사람 보냈다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도 인정했기 때문에 어쨌든 확인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뭐 그럴 필요까지 있나 싶어요. 왜냐면 간다고 확인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뭐 어떻게 했느냐, 뭐 촬영한 분들이 뭐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또 그럴 것 같지 않으니까. 근데 누가 봐도 이렇게 영상이 움직이잖아요. 그림도 움직이는 거 있고 김건희 여사만 밝아 보이고 옆에는 어두우고 또 찍을 때마다 그 사다리라든지 이 그것들을 보면 조명 이 그림자 각도가 좀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히 그걸로도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혹시 김재섭 비대위원 뭐 언급하실래요? 장경태 그 대통령실이 고발한 것은
왜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정치 한 중심에 있는 대통령의 발로 그렇게 고발이 나오냐 이제 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장경태 의원이 정치의 금도를 좀 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에 지적해주신 의혹 같은 것들이 예를 들면 전문가 발로 나왔다, 네네.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이러면 뭐 납득할 만한 내용이지만 어디 커뮤니티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그 야당의 최고위원이 그렇게 또 대통령의 부인을 향해서 그런 의혹들을 제기한다 그러면 응당 정치적인 책임이나 도의를 생각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내질른 거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이미 정치 바깥의 영역에서 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금주에 뜬 인물 누굽니까? 바로 어제 뜬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뭐죠? 네,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뜬금없이 떠버렸어요. 뜬 것은 윤리위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양희 위원장은 뭐 사실이 아니다, 추가 징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윤리위 징계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국민 전체가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거든요. 이미 추가 징계 했잖아요. 그 추가 징계 3차 징계. 또? 네,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무고죄로 또 기소가 됐잖아요. 그 전에 1차 징계는 사실은 그 증거인멸 교사로 관련해서 1차 징계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다음에 2차 징계는 당을 향한 가처분과 양도구역을 비롯한 거친 언사들 이런 것이 이제 2차 징계였는데 사실 1차 징계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경찰의 수사 결과 나왔잖아요. 무혐의가 나온 거게 된 건데 그럼 1차 징계도 사실은 근거가 없는 징계가 됐던 것이고 그렇다면 1차 징계에 터잡아서 2차 징계라는 말 자체가 붙고 또 과한 형량이 그러니까 1차 징계보다 더 과한 형량이 나와야 되는 2차 징계 자체도 그 존속 근거를 의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과연 옳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고 마찬가지로 김철근 전 정무실장에 대한 어저께 재심 청구가 각하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김철근 실장 역시도 증거인멸 교사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근데 경찰이 여기가 혐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징계를 각하해야 되는데 오히려 재심 청구를 각하해버린. 그래서 저는 갑자기 뜬 인물 이준석 전 대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코멘트 할 거 있어요? 참 만약에 징계를 막상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전에 말씀 다 하신 것처럼 6개월 징계도 증거인멸 교사하면 이게 취소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가처분은 헌법상 권리인데 그거 하고 뭐 양도구역 썼다고 1년 징계하고 그때 당시 이제 무고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경찰에 송치된 건 아는데 이제 아직 기소된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소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경찰에 송치됐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본질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징계한다? 제가 보기엔 근데 약간 그런 얘기는 있나 봐요. 전혀 없이 언론에 나오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준석 전 대표는 요즘 아주 조용하더라고요. 그 빈곤 포르노 발언에 대해서만 한마디 하고 요즘 뭐 하고 지낸대요? 뭐 자맹하고 그냥 뭐 책 쓰고 뭐 개발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뭐 구체적인 뚜렷한 외부 활동은 안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주의 진인물로 바꿔봅시다. 현근택 변호사 누굽니까? 저는 아까 인터뷰한 원희룡 장관. 왜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은 뭐 업무 개시 명령 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날도 정해놓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6월 달에 파업할 때 어느 정도 얘기됐거든요. 앞으로 얘기하자. 그러니까 기간도 연장하고 그다음에 품목도 늘릴 수 있는 거를 논의하자 그랬는데 6개월 동안 된 게 없어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뭐 그 TF팀이 안 들어와서 그렇다는 건데. 화물연대 쪽에 안 들어왔다고 원희룡 장관은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들어올 수 있게 만들든지 협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진척된 게 없는 상태에서 딱 이제 파업한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3년은 그냥 다시 연장할게. 품목 연장하는 거는 뭐 우리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6월 달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업무 개시 명령이 아시겠지만 이게 하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3년 이하 징역까지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대화를 하고 이게 사실은 화물 자동차 운수하시는 분들은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인데 어찌 보면 이제 운임 관련해서 약간 우리 최저임금처럼 이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안전운임제죠. 그렇죠. 안전운임제인데 그걸로 지금 뭐 효과 없다, 뭐 사망자가 더 늘었다, 사고 늘었다 이러면서 이걸 이제 결국은 좀 안 하고 싶은 생각을 많이 드러낸 것 같아서 6개월 동안 그럼 뭐 했냐 이런 질문을 제가 보기엔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금주의 진인물 김재섭 비대위원은? 저는 누가 뭐래도 김의겸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의겸 의원이 정말 자신 있게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상 거짓인 걸로 밝혀졌고 거기에 대해서 응당 정치적 책임을 좀 져야 되거나 아니면은
사퇴 내지는 사과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어느 하나 뚜렷한 조치가 없었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보다 김의겸 리스크가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진입문은 누가 뭐래도 김의겸 의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코멘트 하실래요? 뭐 저도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등 뭐 관계자들한테 뭐 심심한 유감이라는데 제가 예. 보기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특정하시고 그냥 사과 죄송하다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뒤에 뭐 앞으로도 뭐 계속하겠다 이런 얘기 굳이 이제 사과할 때 없는 사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약간 뒤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과할 건 깨끗하게 사과하면 제가 보기에 나은 것 같습니다. 그 아무튼 다음에도 그런 상황이면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할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 굳이 할 필요 없는 얘기예요. 사과할 때는. 예, 왜냐하면 예. 사과할 때는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면 되고 이건 제가 보기에 굳이 말할 필요 없는 얘기예요. 뭐 만약에 그 상황이 되면 본인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를 사과하는 그 뭐 표현에 덧붙여서 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뭐 되돌아가지 않더라도 예.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것 같기 때문에 굳이 그런 말씀 안 하셨어도 될 것 같거든요. 사실 김의겸 의원 이제 뭐 거짓말쟁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김의겸 의원이 지금까지 잘못된 이야기를 대변인으로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한 게 벌써 뭐 5번 6번 이렇게 이르잖아요. 뭐 이유 대사 말을 왜곡했다든지 등등. 그래서 저는 이제 말로만 사과하는 걸로는 이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네. 사퇴까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직 사퇴? 일단 대변인직 사퇴고 아하. 마음 같아서는 의원직 사퇴도 맞다고 보지만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당 대변인까지는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의 주장이 있고 그 누군가의 주장을 바탕으로 어떤 매체든지 보도하려고 하는 그 정황과 정보를 접한 국회의원으로서는 의당할 수 있는 문제제기다라고 하는 주장과 그렇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증언이 있고 어떤 보도가 있다 손 치더라도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은 거쳤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장. 이게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도 뭐 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저도 그때 상황에서 그러면 장소 정도는 특정하고 그다음에 뭐 시간은 뭐 인터뷰를 한다 그러지만 그러니까 녹취한 것만 보고 그러니까 그 이세창 총재가 기자랑 통화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은 인정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누가 봐도 이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 한번 현장을 뭐 한번 가본다든지 이 정도는 제가 보기에 필요했다라고 그게 봐요. 이제 최소한의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취재할 때도 보면 그런 건 들어가잖아요. 근데 물론 뭐 어찌 보면 의원한테 제보가 오고 그거를 뭐 발표를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체크는 해봤어야 된다. 팩트 체크는 해봤어야 된다 봅니다.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김의겸 의원이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 김의겸 의원이 어떤 인물이냐. 작년에 그 언론의 허위 보도, 오보, 가짜 뉴스를 엄단하겠다고 만들어서 제일 먼저 앞장섰던 분이 사실은 김의겸 의원이거든요. 예,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진 못했지만 그걸 가장 앞장섰던 분이 김의겸 의원이고 청와대 대변인 시절 할 때도 야당의 대통령 그 청와대 비판에 대해서 사실관계 정도는 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비판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적어도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김의겸 의원,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김의겸 의원의 전적들을 생각해 보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사실 뭐 저는 처음에 이런 그 보도들을 나왔을 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30명의 김앤장 변호사와 대통령과 장관이 어떤 자리에서 새벽까지 술자리를 했다? 그게 어떻게 안 알려질 수가 있지?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저도 그 녹취록을 들었는데 너무 생생해요. 너무 생생하게 막 노래 얘기까지 나오고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뭐 돈 받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래서 없는 얘기를 저 정도 지어내는 것도 저는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근데 반면에 저는 그때 똑같이 들었던 생각이 그러니까 녹취록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황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글쎄요. 왜 여자친구랑 대화했던 녹취록 왜 일단 녹음을 하느냐도 궁금했고 그 녹취록을 왜 전달했느냐. 차라리 그냥 이런 정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을. 저는 그런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느끼기 어려운 정황들도 포착이 동시에 됐거든요. 그래서 내용만 따졌을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녹취록을 전달하고 여자친구한테 장소도 못 물어보는지 이걸 먼저 저는 물어봤을 것 같은데 그 정도도 안 했다는 거죠. 아무튼 이제 뭐 점점 더 이 가짜뉴스 등등이 판치는 그런 세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신중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것만큼은 좀 우리가 같이 인정할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요. 자, 금주의 뜬 인물 진인물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국회가 모처럼 만에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하나 이루었죠. 국정조사 관련해서. 관련 목소리 잠깐 듣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합의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국회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나. 국정조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다 11월 24일 국정조사 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후 자료 제출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 보고, 현장 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 네, 박홍근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누어서 합의문을 발표하는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제가 아까 모처럼 국회에서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표현 썼는데 예산안 처리 이후에 본조사를 한다. 이것 말고도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어떻게 그렇죠. 맞출 것인가에 대한 정책 협의체 같은 것도 구성한다 등등 합의 사항이 또 더 있어요. 여러 그렇죠. 가지가. 그것도 있고 사실은 이제 공통 공약 부분에 대해서 실행하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대선 때는 공약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 예. 뭐 노인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 맞추자 이것도 맨날 임기 끝나면 우리 뭐 수사, 고소, 감사 맨날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은 사람도 있고 물론 이제 그중에 그러면 뭐 약간 뭐 방송이라든지 약간 중립적이 필요한 걸 어디까지 할 거냐 이런 논의는 있는데 그 두 가지만 해도 굉장히 큰 거다. 예. 보고 있고 사실은 또 국정감사도 원래 24일 날 이제 민주당 단독 처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국민의힘 여당 입장에서는 안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일 거예요. 야당 혼자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예산 처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부정적인 기류였지만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본인의 생각과 이걸 네. 가지고 처음부터 약간 받을 생각이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여당 원내대표가 역할은 좀 한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해 주고 어떻게 싶습니다. 평가하세요? 저도 결과적으로 아직 빼놓은 게 하나 또 있는데 우리 대법관이 이번에 네. 오석준 대법관이 또 여야 간 합의에 의해서 대통령이 재가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석준 대법관에 대해서는 야당이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80일 정도가 계속 공석이 되었던 상황이다가 극적으로 어쨌든 합의가 됐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합의는 굉장히 잘된 합의라고 저도 평가합니다. 예.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초반에 국정조사에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은 뭐 어떤 국정조사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자칫 수사의 그러니까 수사가 먼저 이루어지는 사안에 대해서 예. 그것을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 이 참사가 정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불가피한 태도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실제로 국정조사에서 참고인 조사하고 막 참고인 소환하고 이러다 보면 수사의 진척이 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 이런 거였지만 여하튼 예산도 잘 처리가 될 거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수사를 통해 미진했던 부분들까지 같이 밝혀질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이번에는 오랜만에 정치가 작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남아있는 쟁점들은 없어요? 뭐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해서 처음에 대검찰청이 포함된 거 논란이 있다가 뭐 마약 수사 부분만 좀 짚어보자는 식으로 합의가 된 거 같고 경찰청이 지금 대상인데 그럼 정작 지금 요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특별수사본부까지도 감사 대상이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경찰청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를 제외하면 다른 데만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포함돼야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대검을 넣냐 빼냐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게 좀 저는 의아하다. 오히려 대통령실을 넣을 거냐 뺄 거냐 그거는 논란이 항상 되어 왔고 상식으로 이해가 가요. 근데 대검찰청 넣을 거냐 뺄 거냐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 이분들은 이제 검찰에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은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뭐 경찰이 다 수사하는 거고 검찰은 아무 관계 없어. 마약 수사 관계 없다 얘기하는데 예. 그전 얘기랑 완전히 달라요. 그전에는 법이 좀 제한되니까 시행령으로 마약 수사 범위 늘렸거든요. 그래서 4대 청에다가 마약 전담팀도 만들었고 또 막 10월 달에는 마약과의 전쟁하겠다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이제 와서 우리 책임 물을까 이러니까 갑자기 우리는 뭐 수사권도 없고요. 우리는 대상도 아니에요.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이상민 장관하고 똑같아요. 경찰국 만들 때는 우리가 경찰을 지휘해야 되고 통제해야 되고 막 이러다가 지휘 못한다고 하고 이번에 이제 저 책임져라 이러니까 이거 제 말도 안 듣고요. 거긴 예. 다른 집이에요.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당연히 대검도 들어가야 되죠. 저는 그 대검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 민주당에서 국정조사에 정치적인 의도를 담았다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게 뭐 마약 수사 검찰도 하고 경찰도 합니다. 근데 방향이 아예 달라요. 검찰은 유통과 밀매라고 하는 특정 딱 그 파트에서만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 수사 자체가 하향식으로 내려갑니다. 위에서 설계를 하고 정보를 취합하고 이렇게 해서 하향식으로 수사를 하는데 네. 경찰은 그 투여, 소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사범들을 바로 그 자리에 현장에서 잡고 그걸 이제 상영실로 올리는 방식으로 아예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기간에 있었던 마약 수사는 철저하게 경찰 주도로 이루어졌던 현장이니까. 것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그 투여하는 장면, 소지하는 장면들을 포착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M1 그 대검을 끌고 들어온 것 자체가 결국 한동훈 장관 마약 관련된 문제 제기를 야당에서 꾸준하게 해왔고 국정조사에 그걸 연결시켜서 한동훈 망신 주기를 하기 위해 했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사실은 국정조사의 진실규명에는 전혀 무관한 그 대검이 끼어들기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현장에 당연히 경찰들이 나가요. 예. 검찰 수사관들이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수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시행령으로 이걸 더 늘렸단 말이에요. 마약 수사하겠다고. 원래 밀수만 법에 돼 있는데 유통까지 늘리고 전담팀도 만들고 전쟁과에 선포하고 이게 뭐예요? 수사라는 의지에 밝힌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또 경찰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경찰 검찰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제가 보기엔 좀 이해가 안 가고 사실은 그러면 지금 대검 아니면 법무부 이 넣는 게 넣느냐 마느냐를 논란 자체가 되는 게 한동훈 장관이 어찌 보면 대통령실보다 더 센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어찌 보면. 이게 논란이 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결국은 이번에 아마 이제 용산의 경비라든지 아니면 질서 유지 인력이 덜 배치된 게 정부의 마약 수사에 중점을 두면서 빠진 게 아닌가, 누락된 게 아닌가 그 부분을 보자는 거죠. 그 부분이 대검찰청의 지시로 현장 대응 경찰 인력을 줄였다? 이것까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직접적인 지휘가 갔는지를 한번 봐야죠. 봐야 되는데 결국은 그날 아마 용산에서의 기본적으로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검찰이 수사의 방향 자체는 방향 자체가 마약 수사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질서 유지라는 얘기 있던 게 아니다. 이걸 보자는 거죠. 잠깐 제가 뭐 반론을 제기한다 그러면 적어도 그날 10월 29일 이태원 그날에는 개검이랑 무관하게 경찰이 주도를 해서 마약 수사를 했던 것이고 예를 들면 정말로 대검이 지시를 했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영향을 줬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국정조사에서 밝힐 게 아니라 앞으로 국회에서 차후에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번 국정조사 자체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이 돼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잠깐만요. 네. 이 대목은 더 토론할 게 아니라 어쨌든 논의 끝에 대검찰청의 마약 수사 담당 부서는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포함됐으니까 국정조사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해내는지를 보면은 정말 그냥 정치적 의도로 망신 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뭔가를 규명해낼 수 있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월요일까지 해임 파면시켜라. 박홍근 원내대표가 월요일 날짜까지 못 바꿨습니다. 그거 좀 얘기해 보죠. 결국 이제 한 달 동안 됐는데 모든 국민들도 그렇고 아마 명시적으로 이번에 이제 유가족들께서 명시적으로 요구를 했거든요. 국정조사와 이상민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이미 뭐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뭐 여론이든 결론은 났다고 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할 거냐? 저는 뭐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해임 건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지난번에 박진 장관 해임 건의했을 때 그냥 뭐 아무 얘기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갈 거냐. 저는 이번에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요구와 유가족의 요구이기 때문에 예. 지난번에 약간 정책적인 거고 외교 뭐 참사다 이런 거 부분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해임 건의까지 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도 그것도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 월요일까지 날짜 못 박은 게 국정조사와 연동되는 건 아닌 거죠.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도 그 이상민 장관만큼은 그래도 해임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그밖에 이제 재반 책임들을 따져 묻는 것은 또 뭐 국정조사가 됐든 뭐든 됐든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애초에 이상민 장관이 처음 이 그 참사가 났을 때 경찰에 책임이 없는 듯한 발언을 당시 하셨거든요. 최초 발언이 제일 큰 문제였죠. 그렇죠. 예. 이제 저는 그 발언 자체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임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야당의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 뭐 해임시켜라라고 하는 주장이 뭐 무조건적인 정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이 당권 주자들도 김기현 의원을 빼고는 전부 다 해임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냈었는데 요즘은 또 다들 조용하시더라고요. 이게 당내 분위기는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아니요. 저는 대통령 눈치 보면서 바뀐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렇게 그 뭐 대통령의 눈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뭐 참사의 뭐 원인 규명이라든지 재발 방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그 가운데서 이상민 장관이 당장 해임을 해버리면 엎질러진 물을 최소한 담고 가야 되는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습 정도는 하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해임 얘기를 하자라는 것 때문에 잠깐 소강 상태에 있는 것이지 해임을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주류인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1시 35분 향해 가고 있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또 후반부 토론 이어갑니다. 오수미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말 정체는 충청권을 중심으로 더 혼잡이 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경부 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양산에서 승용차 사고도 발생해 1차로를 차단하고 처리를 하고 있고 여파로 정체입니다. 이후 경기권에서도 교통량이 조금씩 늘어나 안성 휴게소에서 남사 진위 나들목, 기흥에서 수원, 판교에서 주춤하고요. 서울 시구간인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로도 10km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충청권에서 긴 정체가 계속 이어지면서 천안부터 옥산까지 28km 정체, 청주에서 주감휴게소까지는 15km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발안 1차로와 매송휴게소 1차로에서 각각 사고가 났습니다.